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윤석열의 계엄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죠. 하긴 어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화국에서 계엄을 그것도 평상시에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때립니까? 말도 안 되는 기수 하락 관련한 얘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 시사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신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10단계가 무려 하락해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의회와 국민이 갈등을 겪고 있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높은 8.2점을 기록을 했고요. 사실 윤석열이 출범할 때만 해도 8점을 유지했어요. 근데 그거는 앞에 문재인 정권의 영향을 받은 이후죠. 근데 중요한 건 계엄령 후에는 훅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연장하고 있다. 아무튼 전 세계 인구의 6.6%, 66%가 아니에요, 여러분. 6.6%만이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다면 저희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고요. 일본, 대만보다 한 단계 낫다는 거야. 일본보다 낫다고? 일본보다 낫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지수가. 사실상의 미국식 북한 국가인 대만보다도 우리가 낫다고요? 쪽팔리는 일이지, 쪽팔리는 일. 근데 인구의 6.6%만 이걸 본다는 얘기는 완전한 민주주의에 산다는 얘기는 약 4천만 명만 완전한 민주주의에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세계 1위라고 하는 노르웨이나 2위 뉴질랜드 여기 있는 사람들 합쳐가지고 한 4-5개 나라 정도만 그렇죠. 완전한 민주주의 있는 거고 북유럽 국가가 한 3개인가 4개 포함돼 있어요. 노르웨이는 16년 연속 1위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머지 80억 인구들은 지금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맛을 못 보고 있는 거네요. 그나마 결함이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은 수가 속해 있는 곳이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아무튼 내란이 성공했으면. 세계 평균은 5.17이에요. 이거 워낙 지금 전체적인 상황이 안 좋은 건데 우리는 이제 7점대니까 평균은 넘긴 정도는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말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근데 아마도 그 기준들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수준일 거예요, 아마도. 이건 안 그러니까 뻔합니다. 대한민국은 최고의 명품이 국민이죠. 최악의 망품이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 상황, 정치의식 수준이, 정치 상황이 제일 점수가 낮아요. 5점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그러니까 내란 동조당이 있잖아요. 여당이 내란 동조당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5점대로 확 깎인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정치의식, 시민의식, 거기에 심지어 세계에서 IQ도 2번째로 높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이 넘어요. 우리나라 평균이 100이 넘어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함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쩌다 정치를 이렇게 개망하는 정치로 해가지고 지금 이 고초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존재하는 한 이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이 모든 게 우리가 그동안 정치는 그냥 높은 놈들이 하는 거, 똑똑한 놈들이 하는 거, 정치가들이 하는 거, 정치가 내 삶에 미치는 게 무슨 영향이 있어라고 너무 내놓고 살아버린 우리 자신들의 안이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늘 어떤 상황에서든 이걸 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민족이 또 한민족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전 세대가 다 계엄을 경험하고 알게 된 그걸 바탕으로 내 안에 있던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쪽으로 바뀌게 됐다. 이거는 엄청난, 저는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인류사의 길이 남을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2시간 만에 제압하고 민중의 힘으로 비폭력으로
국가적 군사 쿠데타를 막아낸 국가, 그 국민은 지구상에, 아니 안드로메다상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밖에 없다라는 점을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나라 같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거를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100% 국민들이 의회 앞으로 국회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쳐들어가냐면 대통령 있는 관저나 대통령 궁으로 갑니다. 100%.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디로 갔다? 의회로 가서 굉장히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거죠. 평화롭게 쉽게 시스템에 말하면 맞게. 이런 지랄을 하면 용산을 쳐들어와서 관저를 쳐들어와서 총을 맞더라도 윤석열 이 새끼 나와 그러고 멱살을 쥐러 가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의회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길뿐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그 메커니즘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놀라운 지점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시민들이 다 의회 앞으로 가고? 엉덩이 들고 용산으로 안 가고 왜 의회 앞에 가고 그렇지. 저 군인들이 총무장을 하고 지켜오는데 비무장으로 저걸 지켜내지? 목숨이 아깝지 않나? 그렇죠. 그거 역시도 저게 90년대 그 난폭했던 계엄군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고 우리 자식이고 그렇죠. 최소한의 무엇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상호간에 그 위험한 믿음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게 그리고- 국민들 역시도 군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라고 했잖아요. 가야지. 방법 있습니까? 그 상황에 누구 믿어요?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저도 이렇게 왜 몽한 순간에도 제일 먼저 떠올렸던 사람은 우리 불안한 상황에서 누굴 믿어야 되지, 뭘로 봐야 되지? TV를 봐도 앵커들도 우왕좌왕하고 있고 기자들도 어버버버버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밖에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그 이재명이 지금 뭘 할 수 있을까를 두려워했는데 그 순간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우리 유시민 작가님도 도망가셨고. 옆집으로. 저도 안 오는데 저는 500명 안에 들지도 못하는 도망갔거든요.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님이 방송을 켜고 저 진짜 그때 딱 정말 그러니까 약간 한 줄기 빛을 잡은 느낌이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방송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살았다라는 그렇지. 이재명이 아직 무사하구나. 이재명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국회로 가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마지막 동아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살았다. 느꼈던 국민들이 전부 다 계엄을 이겨냈습니다. 그걸 굳이 여의도 인근에 살고 있었던 서울 시민의 몫이 아니고요. 그때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올라오셨고 그리고 왔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이 계엄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거기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순신 장군의 환생이야 뭐야 이재명 대표. 어떤 지도자 품격이에요. 나 진짜 순간 나 그냥 한 말인데 이재명 대표 혹시 이순신 장군의 환생 아니야? 누가 환생이 됐든지 간에 앞으로 이재명만한 애국자나 이재명만한 정치인이 다시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재명을 철저하게 앞으로 갈아 써서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이재명을 아주 격렬하게 일을 시키자.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미 하원이 정말 한반도 문제에 우리랑 상의 없이 계속 해갖고 이걸 뭐라 그래야 되죠? 혼자 가버리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갈 길이 급하고 일단 순서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저 상황이고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다, 유구 상황이거나 외교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기다려줘야 되잖아. 아니죠. 냅두고 그냥 혼자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뀌는 게 기정사실화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바뀐 다음에 우리 길지 않은데 2, 3개월이라도 좀 기다려주면서 뭔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는 동맹이 아닌 것 같아. 민주당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의원이 한반도 평화 법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가?
재발의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국무부 장관이 북한 및 한국, 남한과 외교적으로 종전 협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요거를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더러운 게 뭐냐면요. 이게 휴전협정 자체에 대한민국이 가입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승만이 끝까지 반대하느라고 결국 휴전협정을 하는데 중국, 북한, 미국 서 있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젤렌스키가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사우디에서 지금 망했어. 하고 있듯이. 그래서 이거를 통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하지만 협정은 우리 빼고 한반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어요. 특히나 대한민국 한반도의 묵은 70년 넘은 종전협상이 베이징이나 또는 워싱턴에서 협상이 된다고 치면 한반도 문제는 이게 이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떠나버리는 거야. 이제 그때 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게 저기 지금 저는 이게 투트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문재인 정부 때 미국 우리 교민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몇 년에 걸쳐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하원 의원들한테 엄청나게 해가지고 같이 한반도 평화 이거 정착시키자라는 식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윤석열로 바뀌면서 이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관계가 확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 상황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중요한 걸 이게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 왜? 한국은 어차피 빨리 대통령 바뀌면 다시 이재명 대통령으로 돌아오면은 갈 수 있다. 그 전에 미리 우리가 털을 닦아서 준비를 해놓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과 북한 양쪽 수도에 그리고 연락사무소를 먼저 세운대요. 근데 그리고 지금 이거를 어느 쪽에서 추진하는 거냐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그럼 민주당이 왜 이거 굳이 하느냐. 어차피 트럼프는 북한하고 대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완벽하게 민주당은 소외되는 거예요. 숟가락을 먼저 얹자고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연히 공을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거기에 어떻게든 민주당이 한 발을 올려놓는 거고요. 사실은 민주당 뒤에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교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면 자기네들끼리 다 우리는 소외되는 거 아니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저는 여기 반드시 자연스럽게 끼어들어갈 수 있는 방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민주 참여 포럼에서 이제 얘기를 그렇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법안 발의는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다 합해서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강철 대표님이 거기 포럼 대표신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진짜로. 한번 최강철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그 얘기를 문화나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연락을 한번 취해볼 수 있으면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최재형 목사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네. 제가 병문안까지는 못 가뵀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모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어느 정도 좀 긴장이 풀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몸이 매우 안 좋으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심 어르신을 비롯해서 서울의 소리 그쪽에 계신 분들이, 사실, 거의 초고령 연세에, 지금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열심히 나라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빠른 쾌유를 빌면서 정상적인 국가 안에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방향성 그리고 그동안 노력해 오신 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다는 얘기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꽤 이렇게 지금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야. 그치. 트럼프는 싫어할 거야. 그렇지. 트럼프 입장에서 이게 싫기 내가 먼저 해야 때문에 되는데. 민주당이 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파격적으로, 더 신속하게, 그렇지.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놔야겠다. 지금 이쪽에서 자꾸 바람을 빼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여기에 핵심적인 인물들을 끌어모아야 된다. 이 회담 안에. 그래서 진짜로 시진핑이나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나 하여튼 대한민국 인사를 포함한 진짜 극적인 형태의 어떤 평화회담, 종전을 위한 당사자 회담 같은 것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아무리 오래 이 법안 이제 발의되고 심의되고 하려 그러면 한두 달 걸린다고 치고 발의될 때까지 공포될 때까지 그 전에 우리가 빨리 제대로 된 외교수장을 뽑아가지고 이와 관련된 준비를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외신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북한하고 대화해가지고 미사일 문제 핵 문제 해결하면은 노벨 평화상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죠. 북한과 대화 재개하는 거 환영한다. 사실 노벨 북한하고 대화 중에 그 해결해야 될 가장 단 하나의 문제, 사실상의 단 하나의 문제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줄 것인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핵을 처리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핵폭탄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폭탄을 없애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체제 보장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이건 정치적인 겁니다. 핵을 없애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쉬워. 맘만 먹으면 한 달 안에도 그까이 거 전부 다 들어다가 어디다 파묻어 버리든지 분해해가지고 안전장치 해갖고 해결해 버릴 수 있는 문제야. 문제는 얘네가 이거를 이 깔짝거리지 않도록 어떻게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건가의 문제거든요. 이미 속보로 북한이 전략핵 미사일 관련된 훈련을 지금 서해안 쪽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정부에 포착이 됐다라는 속보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북한도 협상이 다가오니까 슬슬 협상 카드들을 조율하기 위해서 요것들을 다시 꺼내놓고 있다는 거지. 자, 북한이 26일 서해 해상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참관하고 강력한 공격력으로 담보되는 것이 가장 완성된 억제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전략 핵 순항 미사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미사일, 북한이 주장하는 거죠. 북한이 주장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와 관련된 그 미사일 시험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얘들은 발사 말고는 현장에 떨어지는 거 말고 중간이 편집돼가지고 이게 동일한 미사일인지 알 수가 없긴 한데 주장은 그래요. 마 10 가까이 날아가면서 자유롭게 순항을 해갖고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근데 이 정도 기술 수준이 전 세계 세 개 나라 정도밖에 이걸 구현을 못 하거든요. 북한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지. 있다고 주장하니까 있는가 보다 믿어주는 거예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이 2시간여가량 1587km의 타원형 궤도로 날아서 표적을 명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면 미국 본토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서부 그리고 일본 전역. 일본은 당연히. 일본은 당연한 거고. 일본은 그냥 중장거리 포만 500km짜리만 짜도 충분한 거고 미국이 위기를 가지고 괌이나 아니면 호놀룰루를 비롯한 또는 서부 일부 지역, 알래스카 등지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순항력을 갖췄다고 또 발표를 한 거예요. 쉬고 있다가.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이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 알았어. 그게 넣어도 내가 조만간 청구서 보낼 테니까, 견적서 보낼 테니까, 라고 지금 얘들도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시 진행 중인 거예요.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민주당 믿고 덜퍼덕 이 손 잡겠습니까? 이미 바이든은 날아가 버렸고, 민주당은 항상 북한을 어떻게든 말려 죽이려고 했었던 정당인데. 그렇죠. 민주당의 대북 정책은 강경이죠, 강경. 네. 예. 그래서 트럼프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보다 나은 전략을 갖고 와야 되고 자신이 김정은하고 친하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북 특사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남한의 어떤 제3의 인물을 지금 당장 없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쪽 그 산에 계신 그분이요? 그분을 또 어떤 특사 형태로 해가지고 북한에 가게 한다든지라고 하는 뭔가 대북 관계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들이 바로 훅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일찍은 아니네. 여기에서 일부를 정리하고 2부 순서에는 김건희의 부적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얘기 오늘 겁내 많아요. 네, 김건희 옆에서 행복했던 정치인들. 네. 네, 그리고 김건희의 분노를 자아냈던, 그 정치인들. 요런 것들을 정리해갖고 김건희 특집으로, 금요일 오후 2부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